북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그때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북한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공개 처형이 의무화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처형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 예,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악마들은 아마 북한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손에는 면도칼 하나랑 수면제가 있었거든요. 가지고 다니신 거예요? 네, 탈북할 때 혹시 위험하면 쓰려고. 왜냐면 북송되면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고, 제가 탄 버스에 경찰이 올라왔거든요. 중국공안이. 경찰이 딱 타가지고 이렇게 막 잡혀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죽었구나. 근데 옆에 앉아있던 남성분이 툭툭 치더니 내 머리를 자기 어깨에 탁 기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저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만 있으래요. 공안이 여기까지 같이 보더니 샥 돌아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바로 이렇게 탁 돌리는 거예요. 그때 그럼 정말 했는데 그냥 그분이 내 여자친구인데 많이 아프다. 너 북한 여자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국에 온 지 한 12년 차 되고 있는 탈북민 방송인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도에 탈북을 하신 걸까요? 저는 2013년도에 했어요. 13년도에 탈북을 하셨다 하셨는데 혼자 혹시 탈북을 하신 걸까요? 아니요. 올 때는 저희 사촌 언니랑 이모랑 이렇게 3명이 왔어요. 그러면 혹시 어머님이랑 아버지는 아직 북에 계신 걸까요? 아니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네. 네네. 굉장히 억울하게 좀 돌아가셔가지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사유로 조금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지. 그 북한에는요, 김 부자가 다녀간 건물은 혁명 사적지라 해가지고 무조건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기업이 김일성이 수차례 다녀간 건물인데, 어머니가 그 김일성이 다녀간 그 건물을 좀 새 건물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엄청 크게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죄가 되어서 어머니가 국가 검열을 여러 차례 받다가 마지막 검열에는 한 40일 정도 구류되어서 좀 검열을 받던 과정에 급성 후두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수술을 했지만 이미 늦은 때라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어가지고 마냥 어리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아버지도 뭐 비슷하게 좀 건강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나 그 어머니의 그 충격으로, 그 충격이 워낙 컸죠. 저는 그냥 어리다 보니까 좀 그나마 잘 모르니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 그 기억이 지금 저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럼 혹시 이런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그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그런 부분과 연관이 좀 돼 있을까요? 그럼요. 네, 저희 집안은 북한 정권 혜택이 큰 집안이에요. 이모는 또 평양에서 기업가였거든요. 이모도 똑같이 그렇게 12번의 검열 받았어요. 네, 마지막 검열에는 이모가 거의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정보를 받고 저희가 몰래 빼돌렸거든요. 더 이상 이모는 갈 길이 없어요. 이모가 그때 한국 한번 가보고 싶다. 한국 가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마음 편히 할 수 있다는데 남은 생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때 정말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래, 두 번 다시 소중한 가족은 잃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이모랑 언니랑 셋이 팔짱 끼고 탈북했던 것 같아요. 그 이모님도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검열 과정을 거치셨다면 이모가 숨지 않았으면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좀 이모 생사도 모르고 이모는 거기서 돌아가셨겠죠. 공개 처형도 보면서. 공개 처형을 실제로 목격을 하셨어요? 네. 북한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공개 처형이 의무화거든요. 초등학교 때 한 번 봤는데 그때 너무 무섭기만 했었고, 성인이 되어서 본 공개 처형은 북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그때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처형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무조건 보게 하는 거예요? 예,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명을 죽여가지고 북한 주민 수천 명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도 내가 말한 대로 안 따르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다. 이거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또 이거를 어린 아이 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공포심이 커요. 잘못하면 죽는데. 그런 악마들은 아마 북한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어린 나이에 친구들한테 그럼요. 경각심을 심어주겠다고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상 그거는 정말 인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죄가 뭐예요? 정말 죄다운 죄예요. 죄를 지으면 처벌 받는 게 맞잖아요. 북한에서는 김부자들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독재정권인 거예요. 그래서 독재가 무섭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북한의 법은 그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손에 있어요. 그럼 그렇게 탈북을 좀 결심을 하시고 탈북까지 진짜 시행에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결심하고 준비를 하는 게 한 2년 반 걸렸고요. 네, 왜냐면 부럽고 찾는 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탈북했을 때는 중국에서 한 3개월, 총 하면 한 6개월? 그래서 탈북 준비까지 다 한 3년 가까이 걸렸다. 혹시 준비라고 하는 게 뭐 브로커를 찾는 그쵸. 브로커 찾고 또 브로커가 또 언제 가자고 하면 또 그날 우리 맞춰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렸고. 보통 이렇게 탈북을 하는 분들의 탈북 그 기간이 다 천차만별인가요? 그럼요. 아무래도. 혹시 가영님도 탈북을 하실 때 두만강 저는 압록강이요. 두만강은 함경북도 쪽에 있고 저희 양강도는 압록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압록강을 건너서 그 산을 한 3개를 오르고 내리고 타고 뭐 산 탄다는 게 우리가 하는 등산이 아니고요. 11월이면 막 눈이 허벅지까지 쌓이는 그런 산을 3개를 오르고 내리고 또 강가는 정말 살얼음이 낀 강가를 건너는데 좀 경비가 좀 덜한 곳이니까 대신 그만큼 물이 깊고 물살이 세겠죠. 북한에서 중국어 넘을 때는 김정은 때다 보니까 무조건 총으로 서산하라고 했거든요. 강에 들어서 사람을 죽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경비를 조금 느슨한 곳 선택하다 보니까 많이 위험한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이. 근데 그때 막 그 눈이 허벅지까지 덮인 산을 건너고 살얼음이 낀 압록을 건널 때 추위를 못 느꼈거든요. 그게 왠지 중국에 가보니 손발톱이 다 동상 입었더라고요, 손발이. 동상을 입었으니까 감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조금 거기서 회복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그 강을 건넌다는 게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살얼음이 낀 강이라서 수영은 못하고 한 이 정도 오는 깊이였거든요. 이모랑 언니랑 저희 3명이 한 명씩 건너면 이렇게 물살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3명이 팔짱을 끼워서 여기 다 발을 이렇게 밀면서 건너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3명이 건넜고 영하 30도 좀 안 되는 한 26도, 영하 26도 되는 추위였어요. 오늘보다 훨씬 더 몇 배로 추운. 그렇게 추운 날에 그 차가운 강물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이모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넘게 아무래도 숨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을 잘 못해서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모도 거의 깡으로 건넜죠. 건너고 다 건너고 중국에 딱 도착하니까 이모가 그때 힘이 풀렸나 봐요. 쇼크가 오신 거예요. 언니랑 저랑 정말 이모를 잃는 줄 알고 울면서 이모 발을 우리 가슴에 넣고 이모 손을 배에다 넣고 막 이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 브로커의 차를 타고 브로커 집에 갔는데 이모가 다행히 정신이 의식이 돌아오셨고 저야 언니도 그때 안도의 숨을 쉬었었어요. 또 중국에서 또 한국에 오려면 저는 비행기가 되는 줄 알았더니 비행기는 없고 기차, 버스, 택시, 자가용 이런 걸 계속 바꿔 타면서 거기에서 라오스를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 라오스를 건너는데 또 산을 타야 되는 거예요. 라오스에 가면 바나나 산이 엄청 많거든요. 바나나가 있는 그 산. 그 바나나 산을 타는데 한 초저녁 5시 정도부터 탔어요. 근데 새벽 4시 되니까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 산만 탄 거예요. 그거 쉬지도 못하고. 산을 탄다는 게 진짜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국에 와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산 타는 거예요. 등산. 아마 촬영 아마 피디님 오늘 산에 사자 했으면 저 안 갔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산도 보기도 싫었어요.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면 총 오실 때 산만 한 몇 개 넘으신 거예요? 산만 한 8개 넘지 않았을까요? 8개요? 왜냐면 북한에서 3개, 바나나 산도 한 5개 한 넘었겠죠? 그랬더니 산을 다 넘어서 딱 봤더니 또 라오스에서 태국 건너가는 강이 있어요. 메콩강이랑. 네, 그 메콩 건널 때 우리가 타는 안전한 배였으면 좋을 텐데 한 명씩 이렇게 앉는 이렇게 쪽쪽 배인데 먹선이죠. 먹선 타고 건너는 한 명이 움직이면 그냥 바로 빠져 죽는 배를 타고 태국 갔더니 브로커가 이제 니네 알아서 가래요. 어디를 가냐 했더니 알아서 경찰 찾아가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알아서 경찰을 찾아서 경찰에 가서 우리는 북한에서 왔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태국 경찰들은 이미 알아요. 북한만 하면은 딱 바로 알아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30일 흑인들이랑 같이 있다가 흑인들이랑 같이 일하셨어요? 왜냐면 이민국 수용소는 이미 불법 체류자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탈북민들만 따로 이렇게 방에 있는데 그 전에는 같이
같이 다 있거든요. 이따가 그러다가 대사관에서 좀만 기다리라고 좀만 기다렸더니 정말로 대한항공이 데리러 왔더라고요. 태국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태극기를 보면서 자랑스럽게 타야 되는데 그것 또한 불법으로 오다 보니까 조심조심 위험성있게 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다음엔 조금 안도했으면 쉬었어요. 일단 잡혀갈 일은 없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한번 이모님이랑 언니분이랑 약간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좀 브로커가 아무래도 우리 언니도 어리고 저도 어리고 하니까 좀 욕심이 났나 봐요. 특히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 저는 너무 어린데 언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딱 30대 초반에 31이었거든요. 좋은 나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국에는 장가 못 간 남자들이 많으니까 자기 친척한테 언니를 좀 어떻게 시집 보내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언니만 데리고 그 시장에 반찬 사러 간다고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모랑 저랑 근데 한참 가는데 언니 언제 오냐고 물어봤더니 언니는 좀 이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왜 언니 안 오냐 그랬더니 언니는 다음번 일행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언니가 못 될 것 같죠. 그래서 언니를 두고 이모랑 저랑 가는데 또 둘이 같이 가면은 위험하다고 저보고 떠나래요. 그래서 중간 지역에서 제가 먼저 가고 이모는 저랑 5일 차로 제 뒤로 오는데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으니까 이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이모는 또 제가 또 앞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태국에 가서야 언니한테 연락했죠. 우리 꼭 브로커를 보낼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 이래가지고 이모가 빠르게 대처해가지고 어디 브로커를 보내서 언니를 데리고 나왔죠. 정말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거나 죽겠거나 했던 적도 있으신가요? 거의 뭐 탈북하는 내내 그런 신변의 위협을 느꼈었고요. 정말 이제는 다 됐네라고 했던 거는 그때 북한에서 중국을 건널 때 쇼크 올 때 그리고 또 강물에 떠내려갈 때 이럴 때였었고 중국에서 그 버스를 타고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사이에서 제가 탄 버스에 경찰이 올라왔거든요. 중국 공안이.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중국은 그게 있어요. 역마다 차표 검사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차표 검사를 하다가 좀 이상하면 신분증 검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소마다 그런 검사를 하는데 그 초소에서 딱 오른 거예요. 제가 탄 버스에. 근데 맨 뒤에 앉아 있었고 전 제 혼자였어요. 왜냐면 브로커가 어디까지 도착하게끔 그 운전기사 돈만 준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뒤에 앉았는데 경찰 딱 타가지고 이렇게 막 차표 검사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죽었구나. 걸렸구나. 난 잡혔어구나. 나는 그냥 복송되는구나 이렇게. 아니면 가는 도중에 도망칠 수 있나? 아니면 올 때 제 손에는 면도칼 하나랑 수면제가 있었거든요. 가지고 다니신 거예요? 네, 탈북할 때 혹시 위험하면 쓰려고. 왜냐면 북송되면 가족도 이제 번호 앞쪽 공개 채용을 당하고 또 남은 가족돈 저 때문에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걸 써야 되나? 정말로 그 수많은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아무리 막 생각해도 이게 뭔가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위험한 생각의 순간이 오면은 진짜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두 다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추워서 떠는 것보다 더 떨고 있어요. 근데 옆에 앉아있던 남성분이 툭툭 치더니 자기 차표를 보여주면서 내 머리를 자기 어깨에 탁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냥 저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만 있으래요. 그것도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말하면 이상하니까 안 되잖아요. 바로 기대가지고 좀 눈 감고 있었죠. 근데 경찰이 앞에 다가오더니 이분한테 막 중국말로 딱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얘기였어요. 내 여자친구인데 많이 아프다. 제가 좀 중국말 단어를 조금씩 단어만 알아요.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이 여기까지 같이 보더니 샥 돌아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바로 이렇게 탁 돌리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정말 와 했는데 그냥 그분이 다시 쭉 가는 거예요. 경찰이 그냥. 그 다음에 저는 일단은 겁이 넘겼는데 이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은인일지 아니면 더 무서운 뭐 장기매매, 성매매 막 이런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냥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이분이 또 툭툭 튀더니 고개 들래요.
또 시키는 대로 또 고개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눈을 정말 이거 봤는데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전에는 뭐 두렵고 뭐 무섭고 하니까 언제 옆에 사람이 누군지 뭐 확인도 못하고 그냥 갔었죠. 모자 꼭 내려 쓰고. 근데 봤더니 젊은 사람인 거예요. 엄청 잘생긴 남자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근데 나쁜 사람 같은 안 보였어요. 선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너 북한 여자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나는 조선족이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내가 너 북한 여자인 거 안다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거기 그 가방 안에 책이 있는데 한국말 공부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여주고 또 자기가 보고 있던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을 엄청 좋아한대요. 한국을 엄청 좋아하는 중국 유학생 꿈 청년인 거예요. 한국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북한 관련된 것도 많이 듣다 보니 북한 여자들이 한국을 간다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그 중국 자기가 한국말 공부하는 그 책으로 대화를 한 거예요. 이걸 막 짚으면서. 그러다 거의 도착한 거죠. 그 브로커가 있는 곳으로. 근데 브로커가 딱 내리니까 제가 그 사람도 같이 내려가지고 브로커한테 명함을 주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한국을 좀 좋아하고 나중에 한국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북한 여자인 거 안다고. 그래서 무사히 가서 연락 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명함을 준 거예요. 그 브로커한테. 브로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널 도와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여유가 없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다 보니까 그런 고마움은 알고 있지만 뭐 나중에 꼭 갚아야지 뭐 이렇게 마음하지만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함을 잃어버렸어요. 아, 잃어버렸어요? 제가 너무너무 조금 미안해요. 왜냐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방송도 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만약에 한국에 왔더라면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일단은 우선 해드리고 싶은데 명함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미안하고 그래서 그때 항상 워낙 기억이 나면 그때 그분 덕분에 저는 북송 안 당하고 지금쯤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거나 공개 채용당해서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겠죠? 근데 그분이 저를 살려주셨다. 저는 참 고마운 은인 덕분에 살아났다. 만약에 만나시면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쪽 덕분에 저를 살아줬고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거든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새 삶을 살고 있는 게 그분이 없었다면 제가 이 새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이 정말 힘든 거 있다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게 있다면은 그런 걸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